그러니까 예. 들립니까? 예. 제 목소리 제게는 안 들리는 것 같나? 자, 오늘은 저당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38페이지요. 예요약집 77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23, 24번은 기초기 때문에 혼자 좀 보십시오. 자, 25번입니다. 저당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1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채권 처분 행위요. 가 아니라 의무 부담 행위이므로 틀렸습니다. 제한 물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지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닙니다.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처분 행위를 하지 처분 권한이 없을 때는 처분 행위 할 수 없으므로 뒤에도 틀렸네요.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장래 발생할 채권,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당권도 유효하다는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반복입니다.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부적법 말소돼도 등기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일치함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담보물건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을 가진 자와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함에 있어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하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26, 27은 반복적인 요소입니다. 27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번 물상대위성, 담보물건의 특성인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물상대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 압류해야만 하는데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1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말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말입니다.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 할지라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애초에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었지만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재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일종의 변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 대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에게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 대위할 수 있으므로 물상 대위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자,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체커 물건이 인도된 후까지 체크하시고 후에 동그라미요. 물상대위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해야만 하는데 압류는 변형물이 검전이라면 검전이 지급되기 전까지, 변형물이 물건이라면 물건이 인도되기 전까지 압류해야만 물상 대위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검전이 지급된 이후이거나 또는 물건이 인도된 후 압류해서는 물상 대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물건이 인도된 후 압류한 경우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도 틀렸네요. 자, 네 번째,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할 화재 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애초에는 건물을 저당권의 객체로 하고 있다가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이 되고 화재로 소실되고 보험금이 등장했다면 이 보험금은 건물의 변형물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이 보험금에 물상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틀렸네요. 물상 대위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됐을 때 그 변형물에 물상 대위하는 겁니다. 그때 공용 징수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적은 없지만 법률상 멸실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수용 보상금에 물상 대위할 수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 징수요. 4번이 옳은 지문이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자 묶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까지 묶으시고 그 속에 토지 체크, 보상 체크, 법의 체크요. 이 긴 명칭을 약칭하여 토지보상법이라고 말해요. 토지보상법에 따라 체크 협의 취득이요. 토지수용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수용, 협의 취득된 것은 실질은 사법상 매매와 같다. 실질은 사법상 매매와 같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에 체크하시고 그 밑에는 매매대금이라 적으시고 실질은 매매대금과 같기 때문에 저당권은 추금력,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지 않는 한 저당 목적물을 누가 소유하든지 저당 목적물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용보상금,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은 실질은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변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 대위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한 장 넘기시고 28번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다툼 판례.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말이 원칙이란 이야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선택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이 정축되어 정축 부분이 체크 독립적 효용이 없는까지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부합된이라 적으시면 되겠네요.
기존 건물에 건물이 정축됐는데 이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독립성이 없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정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이 부합된 부분, 부합물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말입니다. 기억은 독립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말이 부합이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정축 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28번에 기억하고 오른쪽 페이지 29번에 2번을 가볍게 한번 연결해 보시고 맥락은 똑같아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 판례의 핵은 부합된이에요. 부합이 되었는지 부합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다. 29번의 2 건물의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체크 부합하였으나까지요. 기존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그 정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축 부분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정축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표현만 약간 다를 뿐 같은 맥락이란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부합된이에요. 부합됐는지 부합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는 이야기. 둘 다 부합이 됐다는 논리예요. 자, 28번에 니은 뒷것을 묶으시고 좌측 여백에는 종된 권리라 적으시고 이 부분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종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인데 주물 종물 이론은 물건 상호간의 이론이지만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을 보고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구나 를 확인하시면 되지 암기하지 않아요. 자, 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 거기까지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인이란 말은 임차권을 취득했다는 이야기. 그럼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 임차권이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 그럼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 임차권에까지 효력이 미쳐야죠. 예, 그 말이에요. 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체크 토지 임차권까지만요. 그 표현을 보고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구나를 알아보시는 것이 즉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디귿도 마지막에 대지 사용권 체크하시고 끝입니다. 예, 대지 사용권이란 것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 말하기 때문에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고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럼 대지 사용권은 사후 취득이 가능하거든. 그럼 애초에는 전유 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차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말입니다. 즉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니언디귿이 표현은 전혀 다르지만 같은 논리란 걸 확인해야만 쉽게 합격해요. 그 다음 리얼입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체커 제3자가 권한 없이까지요. 심은 수목은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 없이 무단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합체가 된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표현이에요. 그 여백에는 부합물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 미음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에서 수취한 과실에 체크하시고 가로 안에 압류하기 전에 동그라미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예외 저당 부동산을 압류를 한 후에는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가 있지만 아직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백에는 원칙이라 적으시고 압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 29번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마지막에 강행 규정의 강행에 가로하시고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 목적물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법 조문이 임의 규정이란 걸 명시하고 있어요. 부합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단서에는 당사자가 다른 약정에 따면 그 약정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 조문이 임의 규정이란 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글자로 임의 규정 이런 말은 없어도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한다는 말이 다른 약정이 가능하다. 강행 규정이 아니다. 임의 규정이란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란 말이 틀렸고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물권법의 강행 규정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임의 규정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틀렸네요. 자, 2번 설명 드렸고 3, 4 묶으시고 다시 좌측에 종된 권리라 적어 보시고 3번 첫째 줄 마지막 대지 사용권 체크하시고 자 다시 한번요.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사후 취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해도 전유 부분의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체커 법정 지상권이요. 자 거기까지요.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이 법정 지상권도 취득하는데
문제는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 없다. 등기 없이의 체크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가로해 볼게요. 저당권 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까지요. 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표현만 달라졌지 반복이에요. 다시 한번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외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의 과실이에요. 저당권 설정 이후의 모든 과실이 아니라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의 과실에는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가로가 틀렸어요. 자, 넘기시고 30번은 기본이고 31번입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 순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1번 저당권보다 체크 먼저요. 먼저 설정된 지상권. 최선순위가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면 그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하지만 지상권은 최선순위라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인수의 체크예요. 인수된다는 말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저당권보다 체크 나중에요. 나중에 지상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지상권도 매각, 경매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소멸의 체크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판례는 약간 주의해야만 해요. 자, 묶어볼게요. 저당권 등기가 먼저, 감유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요. 감유 등기가 돼도 감유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저당권자는 물권자거든. 그 물권자가 언제나 우선한다고 가려니까 이상해요. 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를 봤거든, 감유 등기를. 그럼 감유 등기가 먼저 됐다고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해법을 제시하기를 이 사례는 권리의 순위가 같다, 동순위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채권에게 비리하여 분담액을 정한다. 안 분배당합니다. 반대의 사례는 시험에 안 물어요. 감유 등기가 먼저 되고 뒤에 저당권 등기가 된 경우에만 감유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권리의 순위가 같다고 말해요. 예,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감유 채권자의 가로 우선하여요. 변제받는다, 우선하여가 틀렸습니다. 권리의 순위는 같다. 세 번째, 저당권보다 체크 먼저요.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체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까지요. 하였다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에 체크하시고 여백의 예외라 적으시고 1, 3번을 묶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상권은 순수한 용익물건이지 담보물건적 성격이 없으므로 3번의 전세권과 같은 논리는 없어요. 3번의 논리는 전세권에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다시 3번,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다는 말은 전세권자가 최선순위란 말.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는 시험에 논점이 안 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 소멸해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시험의 논점.
원칙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면 예외적으로 소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체커 경매 신청 이전까지요. 다시 체커 대항 요건을 구비까지요. 예,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주임법 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받는다, 이런 말이 최우선 변제받는다는 표현이에요. 주임법 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표현이 최우선 변제란 말입니다. 주임법 상임법의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구비하면 되지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최우선 변제권. 요건 좀 기억하란 말입니다.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만 하지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이런 게 민법 시험에 필요하지. 액수가 얼마여야 소액인가 이런 건 중개사법이나 하라고요. 민법에 그런 액수를 갖고 안 물어봅니다. 주임법이 기껏해야 최대 2문제예요. 보통 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 액수를 갖고 민법을 출제한 사람이 법리도 아닌데 물어보고 싶다, 안 물어보고 싶다? 안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혹시 그 수치가 개정이 됐다면 물어볼 여지가 있지만, 됐죠? 예, 민법은 법리를 물어보고 싶어 해요. 요건을 물어봅니다. 액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중복되는 과목도 시험을 물어보는 초점은 약간 달라요. 중개 실무는 실무니까 액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5번이에요. 동일한 부동산 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최선순위가 저당권이라면 누가 경매를 신청해도 그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경매로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딱 하나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유치권이요. 유치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락인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32번은 반복이고 33번이 이렇게 너절하게 길게 적어놨지만 결국 31에 5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래 물어봐주면 땡큐예요. 그냥 문제를 읽는 순간에 답이 떠올라요. 자, 33번이요. X 건물의 갑은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동그라미요. 그게 여기서 논점은 아니지만 나중에 유치권이 성립 여부하고 그리고 경락인에게 대항 여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인지 후인지를 구별하라는 취지예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른 건 다 수필이에요. 누가 경매를 신청해도 저당권이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 전세권은 다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경매 신청해도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거 찾아란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 3번이요. 2번 저당권자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 낙찰받았다면 최선순위 저당권
갑의 1번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갑의 1번 저당권, 을의 전세권, 병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다. 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예, 34번.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건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예, 1, 2, 3은 반복이고 4, 5번을 묶으시고 다시 한번요. 제3취득자의 개념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와 같은 지문을 보고 제3취득자를 연상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그래서 권리가 3개니까 제3취득자잖아. 뻥이라 그랬습니다. 권리 3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그럼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제3취득자의 지위, 변제권도 있고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게 3가지잖아요. 그래서 4번이요. 전세권이 체크요. 저당권보다 후에 동그라미 설정된 경우. 자, 여기까지를 보고 전세권자가 제3취득자란 걸 알아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말이 저당부동산의 전세권 취득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까지 묶으시고 여백의 제3취득자요. 그럼 제3취득자란 걸 알았다면 후반부는 쉬워진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면 뒤에 말이 잘 매치가 안 돼요. 제3취득자는 자, 채권 제3취득자인 전세권자가까지요. 목적물의 채권 유익비를 지출까지요. 하였다면 제3취득자인 전세권자는 채권 저당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까지요. 그 비용을 채권 우선 상환이요. 받을 수 있죠. 예, 다시 묶어 볼게요.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까지 묶으시고 그 내부 지상권이 체크, 저당권 후에 동그라미요. 저당권보다 지상권이 후에 설정됐다는 말이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말이잖아. 제3취득자라고. 4, 5를 묶은 이유가 둘 다 제3취득자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채권 제3취득자인 지상권자는까지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변제의 채권요. 저당권 말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 5번은 제3취득자의 변제권을 서술하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전반부의 표현을 보고 제3취득자란 걸 알아보시면 뒤는 별 거 없어요. 그 다음 자 35번부터는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약지 84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거기에 정답을 보기 위해서 보는 문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반복이에요. 옳은 것 다툼 판례 35에 3번 하고 오른쪽 페이지 36번에 리얼을 연결해 보시고 먼저 체크를 하고 한꺼번에 설명드립니다. 35에 3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존재하던 자 묶으시고 구 건물을 개축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까지요. 다시 언더라인 구 건물을 기준까지요. 구의 동그라미요. 마지막에 성립한다의 체크. 오른쪽 36의 리얼이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체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까지요. 그 건물이 철거되고 철거의 체크요. 제3자 소유 건물이 체크. 새로이 축조까지요. 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36의 리얼의 여백은 예외, 35의 3번의 마지막 여백은 원칙. 자,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철거 후 신축 판례입니다.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되었다는 말과 건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되었다는 논리는 똑같아요. 예, 철거 후 신축은 원칙,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구건물 기준이다 라는 말이 3번이고, 예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철거 후 신축, 멸실 후 재건축이란 말이 오면 성립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예, 비교해서 보시고 36번이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다면 다툼 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동그라미요. 건물이 축조되었다. 거기까지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라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있다 없다? 없잖아. 불성립으로 끝입니다. 다만 건축 중이었지만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 외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는 것은 성립하는 예외는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로 불성립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첫째 관문 통과요. 양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둘째 관문 통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 동일해야 한다. 둘째 관문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말만 오면 성립이에요. 근데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지 낙찰할 때까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되기 전, 낙찰되기 전에 동그라미요.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건물이 양도되어 있다면 건물 소유자는 양수인입니까? 양도인입니까? 양수인이잖아. 여백의 양수인 저것이고요. 거기까지도 물어보기도 해요. 누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오면 현재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을 위하여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종전 소유자, 과거의 소유자인 양도인을 위하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양수인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의 별표 하나, 리얼의 별표 하나. 366조의 법정지상권에서 독특한 판례는 이 둘밖에 없어요. 즉 리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판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철거 후 신축
자, 디귿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는데도 성립한다는 독특한 판례 하나예요. 건축 중 판례예요. 자,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체커 건축 중이요. 건축 중이었다로 끝나버리면 불성립으로 가야 됩니다. 예, 꼴이 따라와야 돼요. 자, 묶어볼게요.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까지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었다. 이 말이 따라와야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 중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성립한다는 독특한 판례입니다. 디귿 리얼 판례가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독특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출제하면 거의 100% 지문에 등장해요. 디귿 리얼을 꼭 챙겨야만 해요. 그 다음 디귿 미음을 묶어보시고, 미음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동그라미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말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과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 똑같아요. 이건 건축 중 판례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불성립으로 가면 돼. 그냥 아무리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건물 신축에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성립한다는 판례 없어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한다는 유일한 하나는 건축 중 판례예요. 건축 중이었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는 말이 따라와야만 한다. 자, 넘기시고 37번이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약지 84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돼요. 1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해야만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인데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하는 이유는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 허용 안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 없어야 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2, 3번을 묶으시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2, 3번을 보기 전 먼저 법률 규정이요. 법률 규정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신축은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례가 요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누가 건물을 신축했던 경매 신청 시에는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토지의 용의권자, 지상권자 즉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도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도 경매하기 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괄 경매 못해요.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던 경매 신청 시에는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럼 경매 신청 시 2번, 3번의 포인트는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자. 자, 2번이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상태라면 건물을 제3자가 소유하고 있지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경매 신청 시에는 일괄 경매 못한다로 가야죠. 예. 그러므로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잇따라 틀렸어. 4번이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지상권이나 임차권,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매수 청구에 쓸 수 있죠. 그리하여 토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로 가야죠. 예.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 대금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 체커 토지여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에 동그라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예, 정리.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 경매하는 것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에도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지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어요. 예. 5번이요.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 신청하면 건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일괄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되지는 않지만 그 경우도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합니다. 왜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가 하면 일괄 경매하면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지 일괄 경매하고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유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은 아니다. 어찌됐든 토지만 경매하든 건물만 경매하든 법정지상권은 인정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 철거 일괄 경매하면 동일인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되지 않는다. 예, 38번하고 실게요. 채무자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동그라며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까지요. 그럼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나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죠. 예. 차후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경매를 받기에 이르렀다. 다음 중 틀린 것 1번. 예, 토지 저당권자인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민사집행법은 과잉 경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은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일괄 경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해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하는 것이 과잉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예, 그다음 2번이요.
토지 저당권자인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실행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를 선택할 수도 있고 토지만을 경매 신청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일괄 경매하면 경매법원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낙찰시키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되지 않지만 토지만 경매 신청하면 건물은 철거돼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요. 일괄 경매의 경우 토지 저당권자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의 체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매 전에 동그라미요. 을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경매 신청한다면 토지 저당권 설정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죠? 예, 일괄 경매 못한다로 가야 됩니다. 토지 저당권자인 갑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가 틀렸어요.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던 경매 신청 시에는 토지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일괄 경매할 수 있다. 마지막, 토지만 경매한 경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철거의 체크요. 할 수 있죠? 예. 잠시 쉬다가 39번을 확인할게요.